만약 내 이름이 스스로 걸어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밀어냈다는 증거를 보고도 그 이름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자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지은호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지은호는 장부의 누락보다 사람 마음의 빈칸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지은호는 전날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놓고도 바로 거둬들이지 못했다. 지은호가 머릿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동안 지은호는 계산대 옆 서랍에 끼운 오래된 추천서 사본을 10번도 넘게 접었다 폈다. 추천서 하단에는 낯익은 필체로 적혔다 지워진 글자 자국이 드물게 남아있었다. 지은호는 그 자국을 어제 처음 본 사람처럼 뚫어져라 바라봤다. 알아버린 순간부터 모른 척하는 건 거짓말이 된다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다. 이지혁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붙들고 있었다. 이지혁은 종합건축부자재 회사 SV팀의 대리였고 회사에서는 칼처럼 일했지만 주말이면 죄다 손으로 만들거나 고치는 취미에 돈을 쏟았다. 이지혁은 이번엔 중고 머신을 분해해 전력량을 줄이고도 추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지혁은 그걸 시니어 커피카트라 이름 붙였다. 이지혁은 정년 퇴임한 아버지 이상철을 떠올렸다. 이상철은 중견 원단 회사에서 33년을 버티고도 재취업 계획이 틀어진 뒤 한동안 자신의 이름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유효한지 의심하곤 했다. 그래서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전기기능사 시험 교재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 다시 불 켜요. 이번엔 우리 이름으로. 이지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이지혁 역시 자기 이름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일로 오해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였다. 박성재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박성재는 본부장이자 박진석의 아들이자 이지혁의 절친이었다. 박성재는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늘 자신의 자리가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박성재는 겉으로는 관조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갈수록 눈빛이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그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박성재는 돈과 계약을 앞세워 관계를 고치려 했다. 돈은 투명했고 계약은 단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성재는 알지 못했다. 단단함이 언제나 올바름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것을. 김다정은 오래전부터 가족의 틈을 봉합해온 사람이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을 존중했고 자녀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을 사랑했고 시어머니 조옥래와 아버지 김장수를 살뜰히 챙겼다. 김다정은 그날 친정집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김다정은 결혼 전 앨범에 끼워둔 장학재단 추천서 원본을 펼쳤다. 김다정은 하단에 지워진 연필 자국과 새로 찍힌 타자, 글씨를 보자 손끝부터 열이 올랐다. 김다정은 즉시 전화를 들었다가 놓았다. 김다정은 아는 이름을 바로 입에 올리는 순간 가족의 시간이 전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김다정은 조옥래를 먼저 떠올렸다. 김다정은 조옥래에게 전화해 물었다. 어머니, 예전에 지역 장학금 건 기억하세요? 조옥래는 그때 일은 지나간 거다라고 말했지만 조옥래도 목소리 끝에서 과거의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옥래는 아들 이상철의 집에 들어와 살던 시절 내내 쓸모없다는 자책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다짐 사이에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았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 지은호와 지강호에게 미안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순이는 한때 능력 있는 남편의 그늘에서 꽃처럼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와 죽음 이후 정순이는 하루하루가 해결이 아니라 연명임을 알게 되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의지했고 지강호의 방황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못했고 누나와 자신을 비교하는 세상의 시선을 향해 분노를 쌓아 올렸다. 지강호는 최근 누군가에게 투자를 배웠다며 통장을 비웠고 곧 그것이 사기였음을 알아차렸다. 지강호는 자기 잘못을 숨기려 거짓말을 시작했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데려왔다. 그 거짓말은 곧 가족 간 다툼으로 금전 갈등으로 결국 고발과 비난의 그림자로 자라났다. 고성희는 여전히 집안의 권력을 굳히는 일에 집중했다. 고성희는 자수성가의 서사를 통해 박진석과 재혼했고 딸 박영란을 애지중지 키웠다.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로 주변을 정리했고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원칙을 옮겨 심었다. 고성희는 최근 한 재단을 통해 카페 홍보 설치를 추진했다. 고성희는 이 과정에서 카페 창고 지은호가 지켜온 공간을 임시 점유의 이름으로 비우려 했다. 고성희는 명분을 준비했고 서류를 정리했고 배너를 발주했다. 고성희는 모든 것이 매끈하게 흘러갈 거라 믿었다. 박진석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박진석은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키우며 거칠 것 없었다. 박진석은 젊은 날의 결정을 정확히 기억했다. 박진석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했고 모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서 그 덕목을 보았다. 동시에 박진석은 수십 년 전 한 여름날의 추천서 변경 승인 도장을 기억했다. 박진석은 그날 이후로 몇 개의 이름을 올렸고 몇 개의 이름을 내렸다. 박진석은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특별 조정이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만 박진석은 알았다. 진실은 언젠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박영란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박영란은 어머니 고성희의 섬세한 간섭에 길들여졌지만 그림만큼은 스스로의 호흡으로 그리고 싶었다. 박영란은 전시 일정과 인터뷰 문장이 어머니의 손에서 정리될 때마다 캠퍼스 앞에서 붓을 내려놓았다. 박영란은 조용히 운전기사 겸 수행을 맡은 이지환을 의지했다. 이지환은 감정적 친밀감 없는 접촉을 불편해하며 내 사람에겐 모든 걸 던지는 의리로 버티는 사람이었다. 이지환은 최근 주차장에서 우연히 고성희의 통화를 듣고 카페 창고를 비우려는 계획을 짐작했다. 이지환은 즉시 이지혁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이지혁은 연락을 끊어놓은 상태였다. 이지환은 결국 지은호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다. 창고 조심하세요. 위에서 흔듭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는 카페에 나타났다. 박성재는 계약서를 꺼내들며 말했다. 자금을 넣겠다. 창고 문제는 내가 정리하겠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호는 배려를 빌미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식을 믿지 않았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했다. 제 문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성재는 웃었지만 입술 끝이 떨렸다. 박성재는 거절을 자존심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박성재는 알 수 있었다. 지은호가 멀어지는 공포가 이미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재단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다. 시설 사용 협조 요청. 배너 설치를 위해 창고를 비워달라는 통보였다. 지은호의 심장은 가라앉았다. 이지혁은 도면을 접어들고 말했다. 일단 내 장비는 내가 뺄게. 너 자리부터 지키자.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서 이지혁의 속내를 읽었다. 이지혁은 미안했고 그래서 무모하지 않으려 했다. 이지혁은 미안함을 만회하려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을 갖고 있었다. 그 단단함은 어떤 날은 지지였고 어떤 날은 오만이었다. 오늘은 지지였다. 김다정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이상철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김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정순희님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이상철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철은 오래전 회사에서 들었던 유언비어, 사라진 추천서, 사본,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던 회전문 근처의 공기를 기억했다. 이상철은 알았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가족의 모양을 바꾼다는 것을. 다음 날 정순희의 식당에 지은호, 이지혁, 김다정, 이상철이 마주 앉았다. 정순희는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김다정이 봉투를 꺼내는 순간 종업원이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겉면에는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라는 문장이 인쇄돼 있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장학재단 도장, 추천 변경 승인이라는 붉은 글자, 그리고 회장실 직인으로 보이는 각인 이미지가 들어있었다. 날짜는 20년 전 여름. 누구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다. 정순이의 손이 떨렸다. 정순이는 그날의 더위를 기억했다. 정순이는 남편이 살던 마지막 해 여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낮고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순이는 그 목소리를 박진석과 연결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는 기억은 거짓이었다. 바로 그날 밤 박성재는 박진석의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 파쇄 기록을 보았다. 재단 특별 조정 추천 변경. 박성재는 종이를 책 사이에 숨겼다. 박진석이 들어왔다.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 어릴 때의 결정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렸다. 후회는 나중에 해라. 박성재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후회 안 하세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석은 다만 지금은 창고부터 정리해라고 했다. 박성재는 그 말이 창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성재는 아버지가 믿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탱해왔으나 그 방식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일이었다면 그때의 번영은 무엇이 되는가. 그 무렵 이지환은 밤길에서 박영란의 메시지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지환은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지환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다짐을 품었다. 이지환은 내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오늘 내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 느꼈다. 이지환은 바로 그 순간 고성희가 재단 비서에게 보내는 문자를 엿봤다. 창고 이번 주 안으로 정리 행사 배너 승인만 받으면 충분. 이지환은 손을 움켜쥐었다. 이지환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으나 멈췄다. 이지환은 단순한 충돌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이지환은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 사이 이수빈은 전혀 다른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성장 중이었고 계산에 밝았다. 이수빈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이수빈은 최근 채널 확장을 위해 외부 투자 제안을 받고 섣불리 도장을 찍었다. 이수빈은 며칠 후 계정이 잠기고 광고 정산이 지연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수빈은 그제야 자신이 사기에 가까운 계약을 맺었다는 걸 알았다. 이수빈은 친구 이하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수빈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수빈은 가족에게 알릴지 말지 계산했다. 이수빈은 자신이 선택한 위험이 가족 전체의 금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수빈은 결국 김다정에게 미리 말했다. 김다정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우린 해결할 거다. 대신 숨기지 말아라. 그 대답은 따뜻했으나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 조건은 가족을 가족으로 묶는 최소한의 규칙이었다. 바로 다음 날 카페에는 이름 없는 발신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낮 12시 재단 로비. 오지 않으면 언론으로 간다. 메시지는 지은호의 휴대폰에도 이지혁의 휴대폰에도 박성재의 휴대폰에도 동시에 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른 이유로 마주하고 있었다. 지은호는 자신의 자리와 이름을 지키려 했고 이지혁은 미안함을 책임으로 바꾸려 했고 박성재는 단단함의 정의를 바꾸려 했다. 정오가 다가오자 조옥래의 호흡이 가빠졌다. 조옥래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렸다. 조옥래는 스스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자책에 오래 시달렸고 그 자책이 몸을 먼저 갉아먹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조옥래는 응급실로 향하자는 가족의 말을 뿌리치며 말했다.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우리 이름을 바로 세우는 날이다. 조옥래의 말은 완고해 보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반대말이었다. 조옥래는 이번에도 뒤에서 기도만 하다 끝낼까봐 그게 더 무서울 뿐이었다. 정오의 재단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지은호는 떨지 않는 법을 연습하듯 심호흡을 거듭했고 이지혁은 도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고 박성재는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은 채 손바닥에 힘을 줬다. 그때 보안 직원이 USB 하나를 건넸다. 어젯밤에 누가 맡겼습니다. 정오의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라 했습니다. USB 겉면에는 특별 조정 최종이라는 글자가 얇게 각인되어 있었다. 누구의 손글씨도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USB를 열자 20년 전 여름의 통화 녹취가 흘러나왔다. 추천 변경 승인, 미래를 위한 조정. 책임은 내가 진다 같은 단어가 차례로 등장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름이 나왔다. 정순희 씨 아이는 잘 클 겁니다. 그 목소리는 박진석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사람들의 심장을 움켜쥔 문장은 마지막에 나왔다. 지은호, 그 아이의 성은 바꾸지 말자. 그 말은 누군가의 최소한이었다. 동시에 누군가의 최대치였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정순이는 울지 않았다. 정순이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그날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순이의 말은 늦었지만 분명했다. 김다정은 정순이의 어깨를 감쌌다. 김다정은 오래전 자신이 본 추천서의 자국을 떠올렸다. 김다정은 알았다. 그 연필 자국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눌려 남은 것임을. 그때 박영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영나는 미술관 측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전시 취소입니다. 후원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나는 바로 고성희를 떠올렸다. 고성희는 전화기 너머에서 담담했다. 정리하는 중이야. 이번엔 조금 시끄러울 거다. 박영나는 곧장 이지환에게 연락했다. 박영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 이지환의 차량에 누군가 남긴 협박 쪽지가 발견됐다. 입 다물어. 아니면 내가 다친다. 이지환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지환은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이 의리를 이긴 적은 없었다. 저녁 무렵 박성재는 공개석상에서 약혼을 발표하려다 취소했다. 박성재는 상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재는 마이크를 잡고 한 문장만 남겼다. 나는 오늘 돈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 그 말은 비난과 조롱을 동시에 불러왔다. 고성희는 분노했고 박진석은 무표정했다. 그러나 이지혁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처음으로 계약이 아닌 신뢰를 선택했음을 알아차렸다. 지은호 역시 알았다. 박성재가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덮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결심은 선명해졌다. 이지혁은 시니어 커피카트의 첫 시제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고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교재에 표시를 더했다. 김다정은 가족 단톡방에 단호한 공지를 남겼다. 숨기지 말자. 숨기면 우리가 진다. 조옥래는 약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쓸모가 있다. 정순이는 식당의 문을 닫고 의자들을 뒤집은 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정순이는 수첩 첫 장에 적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강호는 흔들리는 손으로 투자 내역서를 출력했다. 지강호는 드디어 고백할 준비를 했다. 이수빈은 계약 파기를 위한 증빙을 모았다. 이하은은 끝까지 곁을 지켰다. 오수정은 지은호의 퇴직서를 말없이 접어 서랍 맨 아래칸에 넣었다. 박영란은 베란다에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내 전신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시끄러운 진실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조옥래의 이름, 중대한 질병 의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단정적 목소리. 모든 이의 심장이 잠깐 멈췄다. 동시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이름이 바뀐 이후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난다. 발신자는 없었다. 다만 첨부된 사진 한 장, 오래된 도장과 함께 놓인 손때 묻은 영수증. 장학금 준비물 구매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지역. 그 아래 희미하게 적힌 연필 글씨 하나. 이름은 지우지 말아라. 다음 날 누가 나타날까? 박진석일까? 고성희일까? 아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미 우리 곁에 있었으나 아무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던 그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미는 한 장의 종이는 지은호와 이지혁과 박성재의 선택을 어디로 밀어넣을까? 파혼의 여진이, 이혼의 그림자가, 배신과 거짓말과 이중생활의 실체가 금전, 갈등과 사기의 후폭풍이, 고발과 비난과 죽음의 위협까지 이어지는 긴 선 위에서 누구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남을까? 다음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름을 되돌려 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준비됐나?